저는 2024년 4월 유엔 본부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국제분쟁 전문 조사관으로서 20년을 일해왔지만 이날만큼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의장의 의사봉이 울렸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긴급 착수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CNN, BBC,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엄청난 일이 터진 겁니다. 사실 저는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평범한 분쟁 조사 업무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제 이메일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당신이 찾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명백히 오래된 지도였습니다. 저는 즉시 회신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답장은 48시간 뒤에 왔습니다. 도쿄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혼자 오십시오. 보통 이런 제안은 거절합니다.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진 속 지도. 그건 제가 10년 넘게 찾던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만남 장소는 도쿄 외곽의 한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노인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앉으시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타나카 켄지입니다. 평생 지도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선생을 부른 겁니다. 봉투를 열자 갈색으로 변색된 지도가 나왔습니다. 1920년대 일본 정부 내부 극비 지도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제의 섬들이 명백히 일본 영토가 아닌 제3국 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제가 40년 전 정부 문서고에서 몰래 복사해둔 겁니다. 타나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지도 한 장이면 모든 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72시간 만에 답이 왔습니다. 즉시 귀환하십시오.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저는 타나카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한테 이걸 주신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선생이 유일하게 정치가 아닌 진실만 추구하는 조사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 지하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타나카가 준 지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1945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원본이었습니다. 조약문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부속 지도에 해당 섬들이 일본 영토 범위에서 명백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은 70년 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은폐였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3주 뒤 박스 12개 분량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1950년대 미 국무부 내부 회의록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회의록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일본 측이 영토 범위 확대를 요청했으나 조약 원문과 맞지 않아 거부함.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그때부터 영토 왜곡을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영국 해군 기록, 프랑스 외교 문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항해 일지. 모든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해당 섬들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 끝에 저는 5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건 국제사회를 뒤흔들 내용입니다.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즉시 소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순간입니다. 유엔 총회장에서 긴급 회의가 열린 겁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착수합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제 손에는 타나카가 건넨 그 지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70년간 감춰진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타나카가 건넨 1920년대 일본 정부 극비 지도였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 지도는 1923년 일본 내무성에서 제작한 극비 문서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문제의 섬들을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지역이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대표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부속 지도였습니다. 이건 연합국과 일본이 공식 서명한 조약의 원본 지도입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문제의 섬들이 명백히 일본 영토 경계선 밖에 있었습니다. 조약문 제2조를 보시면 저는 해당 조항을 크게 띄웠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 문제가 분쟁으로 남아 있었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952년 일본 외무성 내부 회의록입니다. 문서를 확대하자 한 문장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애매한 표현을 활용하여 영유권 주장을 계속 유지할 것.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왜곡이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조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1954년 미 국무부 기밀 해제 문서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기록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영토 범위 수정을 요청했으나 조약 원문과 상충되어 거부함. 캐나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하지만 냉전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묵인됐던 겁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다른 증거도 있습니까? 이것만으로는. 물론입니다. 저는 다섯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영국 해군 수로국 1946년 발행 해도였습니다. 영국 해군이 작성한 공식 해도입니다. 여기서도 해당 섬들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영해 밖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료를 연달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19세기 지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항해 기록, 러시아 제국 해군 해도. 모든 자료가 일관되게 같은 사실을 가리켰습니다. 해당 섬들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2019년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발견된 메이지 시대 정부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5년 전 한 일본인 역사학자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문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해당 섬은 우리 판도가 아님. 타국 소속으로 인정함. 일본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저는 각국 대표들을 둘러봤습니다. 70년 넘게 침묵했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관님, 이 자료들의 진위는 확인됐습니까? 예. 모든 자료는 3개월에 걸쳐 127명의 국제법학자와 역사학자가 교차 검증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검증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원본 확인, 문서 연대 측정, 필적 감정.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과는요? 100% 진품입니다. 조작이나 변조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브라질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타나카 할아버지의 떨리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다던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사관님. 그녀는 한국 외교부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외면받던 진실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순순히 인정할 리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70년간 쌓아온 체면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아무리 오래 숨겨져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CNN이 긴급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동아시아 영토 분쟁 재조사 착수. 충격적 증거 공개.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 은폐된 진실, 드디어 수면 위로.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타나카였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 양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까지 갈 겁니다. 믿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속속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자료를 펼쳤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증거들이 더 있었습니다. 독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마도, 오키나와, 쿠릴 열도. 일본의 영토 왜곡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후 질서 전체를 흔드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추가 자료였습니다. 밤새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체계적 영토 왜곡의 실체. 1945년에서 2024년. 이 보고서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70년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 순간이요. 특별조사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유엔 본부 21층 회의실에 각국 전문가 127명이 모였습니다. 국제법학자, 역사학자, 지도학자, 고문서 전문가. 이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의장은 네덜란드 국제사법재판소 전 판사 반덴 브링크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정치가 아닌 사실만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첫 주 동안 우리는 모든 증거를 재검증했습니다. 타나카의 지도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까지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살폈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 고문서 전문가 헨리 톰슨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일본 지도의 종이 재질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분석 결과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공문서에 사용되던 와시 종이가 맞습니다.
잉크 성분도 1920년대 것으로 확인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필적 감정 전문가가 이어받았습니다. 지도에 기재된 필체를 분석한 결과 그는 확대된 글씨체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일본 내무성 서기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공문서와 교차 대조한 결과 일치율 97%입니다.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 책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유사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1919년 파리 강화회의 당시 일본이 제출한 영토 지도입니다. 그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타나카의 지도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문제의 섬들이 일본 영토 밖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반덴 브링크 의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국제회의에서도 해당 섬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추가로 발굴한 자료였습니다.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문서였습니다. 메가더 사령부가 작성한 일본 영토 범위 지도입니다.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섬들은 일본 행정구역에서 명백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국제법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부터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연표를 띄웠습니다. 1952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직후부터죠. 그 전까지는요? 침묵했습니다.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호주 역사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묵시적 인정 아닙니까?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덴 브링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일본 측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와타나베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도 반박 자료가 있습니다. 그는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입니다. 이 문서로 일본이 해당 섬을 편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문서 잘 압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저는 해당 고시문의 원본을 띄웠습니다. 이 편입 조치가 국제적으로 공표됐습니까? 그건 와타나베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제법 전문가가 거들었습니다. 국제법상 영토 편입은 반드시 공표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편입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까? 와타나베가 반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905년 당시에도 이미 확립된 국제관습법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시죠.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문서였습니다.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내린 공식 지령입니다. 문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울릉도와 그 외 일도독도는 우리나라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와타나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일본 정부 스스로가 1877년에 이미. 저는 문장을 끝맺었습니다. 해당 섬이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1905년 편입 주장보다 28년이나 앞섭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반덴 브링크가 와타나베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이 문서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와타나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진품입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제 대마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지도를 띄웠습니다. 1443년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였습니다.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잠깐 대마도까지요? 스웨덴 대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독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 자료를 연달아 공개했습니다. 1512년 일본 지도에도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785년 프랑스 탐험가의 기록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인데요.
네덜란드 의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류큐 왕국 관련 자료를 펼쳤습니다. 1879년 일본의 강제 병합 전까지 독립국이었습니다. 병합 과정에서 국제법 위반이 다수 발견됩니다. 중국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쿠릴 열도는요?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제국 시절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의 해석에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개 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영토 확장 전체가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나라와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쿠릴 열도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덴 브링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큰 사안입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사관님, 정확히 몇 개의 영토 분쟁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목록을 펼쳤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7건입니다. 17건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예. 독도, 대마도, 오키나와, 쿠릴 열도. 저는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센카쿠 열도, 이오지마, 오가사와라 제도. 목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건 체계적인 영토 확장입니다. 호주 대표가 말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반덴 브링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는 각국 대표들을 둘러봤습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전면 재조사에 찬성하시는 분? 127명 중 124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반대는 단 3명. 일본 측 자문위원들 뿐이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반덴 브링크가 선언했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문제 전면 재조사를 즉시 시작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7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파헤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와타나베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사관님.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사실을 직시해야죠.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70년간 거짓 위에 서 있었다는 걸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UN 일본 영토 17곳 전면 재조사 결정. 70년 역사 왜곡, 드디어 심판대에. 태풍의 눈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할 것인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거짓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요. 도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회의 다음 날 새벽,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엔의 결정은 정치적 편향에 기반한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작된 자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총리의 대답은 궁색했습니다. 127명의 전문가가 검증한 결과인데요.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문가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 여론은 급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일본의 70년 거짓말, 마침내 드러나다. 가디언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제국주의의 유령, 여전히 동아시아를 떠돈다. 저는 그날도 유엔 본부에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위해 각국에서 자료가 계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명나라 시대 지도 12점이 왔습니다. 모두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에서는 쿠릴 열도 관련 조약문이 도착했습니다. 1875년 조약의 원문과 일본 측 번역본이 명백히 달랐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오역입니다. 러시아 측 전문가가 분노했습니다.
영토 범위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했어요. 프랑스에서도 자료가 왔습니다. 1866년 프랑스 해군이 작성한 동아시아 해도였습니다. 독도는 ROCHERS 디코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바위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주 뒤 특별위원회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반덴 브링크 의장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17개 영토 분쟁 중 12개에서 일본 측 주장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입니까? BBC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첫째, 역사적 근거의 부재. 의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둘째, 국제법적 절차의 미비. 셋째, 의도적인 사실 왜곡. 넷째, 조약 내용의 임의적 해석.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독도의 경우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무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측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는 847건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기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편파적인 조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덴 브링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중립적 입장에서 오직 사실만을 다뤘습니다. 일본 측도 반박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는 단 9건에 불과했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신빙성이 부족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간 직후 일본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도쿄대학 역사학과 교수 15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학문적 양심에 따라 우리는 유엔 조사 결과를 지지한다.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국 학자들이 정부의 등을 돌린 겁니다. 며칠 뒤 교토대학에서도 비슷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와세다 대학, 게이오 대학, 주요 대학들이 줄줄이 동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외무상이 급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상 거부였습니다. 일본은 다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캐나다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3주 뒤 유엔 총회에서 최종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영토 주장에 대한 재검토 권고안. 193개국 대표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전광판의 결과가 떴습니다. 찬성 149개국, 반대 3개국, 기권 41개국. 압도적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반대 3개국은 일본과 그 우방 2개국뿐이었습니다. 반덴 브링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영토 주장 재검토를 공식 권고합니다. 일본 대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도쿄에서는 즉각 반발 성명이 나왔습니다. 부당한 결정이다. 우리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도쿄 시내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라. 거짓말 위에 나라를 세우지 마라. 시위되는 날이 갈수록 불어났습니다.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세대가 주축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 정직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피켓의 문구들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반란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엔 조사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62%.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 58%. 특히 40대 이하에서는 찬성이 75%를 넘었습니다.
세대 간 균열이 명확했습니다. 노년층은 여전히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진실 위에서 미래를 만들고 싶다. 한 대학생의 인터뷰였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거짓말을 우리가 왜 떠안아야 합니까? 저는 뉴욕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타나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뉴스 보셨습니까? 예. 믿기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숨겨온 진실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선생님이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조사관님이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타나카가 물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정할까요? 글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창밖에 유엔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날 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발표됐습니다. 28%.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요들 사이에서 사퇴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진실을 인정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내부 분열이 가속화됐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결정타였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마지막 증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투표 일주일 뒤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당신이 찾던 최종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비공개 회의록이었습니다.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극비 문서였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 측이 독도 포함을 요청했으나 역사적 근거 부족으로 거부. 명백했습니다. 일본은 1951년에 이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받는데 실패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70년간 침묵했습니까? 왜 이 사실을 숨기고 영유권을 주장했습니까? 저는 즉시 회신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문서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답장은 6시간 뒤에 왔습니다. 저는 전직 일본 외무성 관리입니다. 40년간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만남 장소는 도쿄 교회의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경내에 들어서자 60대 후반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토 히로시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외무성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경내 벤치에 앉았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영토 문제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때 이 문서를 처음 봤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도 가져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외무성 내부 회의록이었습니다. 모든 문서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 취약.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시 패소 가능성 높음. 따라서 현상 유지 전략 지속.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70년간 거짓을 유지했던 겁니다. 왜 이제야 공개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겐 손자가 둘 있습니다. 어제 큰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유엔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40년간 지켜온 거짓말이 제 손자에게까지 이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저는 그날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토가 준 문서들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반덴 브링크 의장이 문서를 보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0년간 국제사회를 속인 겁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유엔 본부로 몰려들었습니다. 반덴 브링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1951년 회의록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비공개 회의록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연합국이 역사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의장은 외무성 내부 문서들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0년대부터 이미 자신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70년간 거짓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국제사회 기만입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이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일본의 70년 거짓말, 내부 문서로 확인. BBC도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조직적 영토 사기극, 마침내 폭로되다. 일본 내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총리는 사퇴하라. 거짓말 정부는 물러가라. 시위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오사카에서도 나고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사회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자신들이 70년간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집권당 의원 35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정권은 순식간에 붕괴 위기에 몰렸습니다. 총리는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정부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위에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일본 국민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 그는 1분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호텔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타나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관님, 봤습니까?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해내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겁니다. 사토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님 감사합니다. 제 손자에게 이제 떳떳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일본 전역에서 촛불이 켜졌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추모였습니다. 진실을 위해, 정직한 미래를 위해. 촛불 하나하나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총리 사퇴 발표 3일 뒤 일본 의회가 소집됐습니다. 임시 총리로 지명된 사람은 요시다 유리코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전직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취임 첫날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다시 쓰겠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요시다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역사진실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은 와타나베 교수였습니다. 유엔 조사에서 진실을 인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와타나베가 첫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지난 70년간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전국의 문서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05년 독도 편입 당시 내부 회의록이 발견됐습니다. 국제적 반발이 예상되니 비밀리에 진행할 것. 명백한 불법 편입이었습니다. 1950년대 외무성 극비 지시문도 나왔습니다. 영토 교육 강화,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반복 교육. 조직적인 세뇌 교육이었습니다. 1970년대 교과서 검정 기준서도 발견됐습니다. 독도 영유권의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은 전면 삭제할 것. 진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탄압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와타나베는 이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아왔다니. 한 60대 남성의 인터뷰였습니다. 평생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는 울먹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거짓 위에 미래를 세우지 않을 겁니다. 요시다 총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양국 간 진실과 화해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즉각 응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실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2주 뒤 서울에서 첫 회담이 열렸습니다. 요시다 총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회담장에 들어서며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회담은 3일간 계속됐습니다. 독도 문제가 첫 번째 의제였습니다. 요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 인정합니다. 회담장이 조용해졌습니다. 70년간의 잘못된 주장을 철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국 대표단 중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80대의 독도 연구가였습니다. 평생을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은 대마도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섬이었습니다. 요시다가 제안했습니다. 대마도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역사 연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측도 동의했습니다. 성급한 결론보다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갑시다. 위안부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요시다는 생존자 할머니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90세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요시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이 말을 듣기 위해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년을 기다렸소. 요시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회담 마지막 날 공동선 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한일 진실과 화해 조약.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일본이 공식 인정. 둘째,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 셋째, 공동 역사교과서 제작. 넷째,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 확대.
조약 서명식이 생중계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요시다와 한국 대통령이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회담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중계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반덴 브링크 의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조사관님.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낸 겁니다. 타나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관님. 맞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숨겨왔던 그 지도 한 장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네요. 선생님의 용기가 만든 기적입니다. 사토도 연락했습니다. 조사관님, 오늘 손자와 함께 중계를 봤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구나. 그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실은 세상을 바꾼단다. 서명식 다음 날, 도쿄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 젊은이 1만 명이 모였습니다. 진실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이름의 집회였습니다. 한 대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일 양국 젊은이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됐습니다. 우리 세대는 과거의 적이 아닙니다. 한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 위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 동료입니다. 일본 학생이 화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의 역사를요. 저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이란 단순히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요. 한 달 뒤 유엔 총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한일 조약 비준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193개국 만장일치로 비준됐습니다. 반덴 브링크가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화해가 시작되는 순간을요. 회의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3개월 전 타나카가 건넨 그 지도 한 장. 그것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실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결국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영원히 기억할 방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일 조약 비준 한 달 뒤 특별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안건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진실과 화해 센터 설립안이었습니다. 요시다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과 도쿄에 공동센터를 세우겠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박물관이 아닙니다. 진실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교육하는 살아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각국 대표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양국 전문가 50명이 모였습니다. 와타나베 교수가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화도 왜곡도 없이요. 센터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1층은 역사 전시관으로 꾸며지기로 했습니다. 타나카의 지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거 자료를 전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2층은 연구소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계속 진실을 발굴하는 곳이었습니다. 3층은 교육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직접 자료를 보고 배우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4층입니다. 한국 측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증언의 방입니다. 그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징용 피해자들,
그분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보존합니다. 일본 측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계는 6개월에 걸쳐 완성됐습니다.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첫 번째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도쿄 시부야구에 두 번째 센터가 동시에 건설됐습니다. 두 건물은 똑같은 설계로 지어졌습니다.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축 중에도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생존자 증언 수집팀이 구성됐습니다. 저도 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역을 돌며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85세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943년 저는 15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제야 누군가 제대로 들어주는구나. 촬영이 끝나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사관님, 이 기록이 영원히 남는 겁니까? 예, 할머니. 영원히 남습니다. 그럼. 됐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죽어도 제 목소리는 살아있겠네요. 강제징용 피해자도 만났습니다. 92세 할아버지였습니다. 1944년 나는 탄광으로 끌려갔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밥은 주먹밥 하나. 죽어가는 사람이 매일 있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우리 이야기를 믿어주는구나. 6개월간 100명이 넘는 생존자를 만났습니다. 모든 증언이 기록됐습니다. 영상으로, 음성으로, 문서로. 그분들의 목소리가 영원히 보존됐습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타나카 할아버지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침묵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지도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지도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타나카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토도 증언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외무성 관리로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논리에 갇혀 침맥했습니다. 제 손자가 물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공모라는 것을요. 1년 뒤 드디어 센터가 완성됐습니다. 개관식 날 양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요시다 총리가 서울 센터 리본을 끊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도쿄 센터 리본을 끊었습니다. 상징적인 교차였습니다. 저는 서울 센터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홀 중앙에 타나카의 지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설명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1905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자료가 있었습니다. 조작된 지도, 왜곡된 교과서, 숨겨진 회의록. 그리고 그 옆에는 진실이 담긴 원본 자료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4층 증언의 방에 올라갔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15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람객 중 한 일본인 청년이 울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함께 기억합시다. 두 청년이 악수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요.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요. 개관 첫 주 1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방명록에 적힌 글들을 읽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도쿄에서 온 고등학생 할머니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민 인류가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독일에서 온 관광객. 타나카가 서울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변화를 만들 줄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생님이 해내셨습니다. 아닙니다. 타나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겁니다. 그날 밤 센터 옥상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존자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와타나베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진실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도 저렇게 빛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결국 빛을 발한다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진정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요. 그리고 그 순간은 곧 다가올 예정이었습니다. 센터 개관 3개월 뒤 유엔에서 특별 제안이 왔습니다. 동아시아 진실과 화해의 날 제정안이었습니다. 반덴 브링크 의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사관님, 이 역사적 성과를 기념해야 합니다. 매년 4월 15일을.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진실과 화해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4월 15일. 제가 유엔 총회에서 첫 증거를 공개한 날이었습니다. 의장님. 저는 감격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총회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187개국 찬성.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진실과 화해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서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5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대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올랐습니다.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 3분이었습니다. 가장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90세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군중이 숨죽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믿어주기를, 누군가 제 눈물을 닦아주기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5만 명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도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실을 인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무대 스크린에 도쿄 현장이 연결됐습니다. 도쿄 시부야 광장에도 3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시다 총리가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시다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할머니를 고통 속에 두었습니다. 도쿄 군중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3만 명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흐느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증오가 아닌 기억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도쿄 무대에서 한 일본 대학생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3살입니다. 할머니가 끌려가셨던 나이보다 많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겪으신 고통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세대는 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도시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타나카 할아버지도 도쿄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부끄럽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는 가방에서 그 지도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 덕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타나카는 지도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사토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손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사토가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손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입니다. 어린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으니까요. 사토는 손자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서울 무대에 초대받았습니다. 5만 명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여기 계신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들을 가리켰습니다. 80년을 견뎌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도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용기를 낸 타나카 선생님, 사토 선생님입니다. 진실을 선택한 요시다 총리님과 일본 국민 여러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행사 마지막에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도쿄의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진실의 빛이라는 새로 만든 곡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갈아가며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이여. 이제 빛 속으로 나오라. 우리 함께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리. 10만 명이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서울과 도쿄가 하나의 노래로 연결됐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하늘에서 풍선이 날아올랐습니다. 흰색 풍선 10만 개였습니다. 각 풍선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용기를 위하여. 풍선들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서울과 도쿄의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할머니들과 함께 센터로 갔습니다. 증언의 방에서 할머니들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죽어도 제 이야기는 남겠구나. 네, 할머니.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럼 됐어.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밤 타나카가 서울로 왔습니다. 우리는 센터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조사관님.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만난 게 행운입니다.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진실은 정말 승리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나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며 1년 전 도쿄의 작은 찻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됐다는 것을요. 한 장의 지도, 한 사람의 용기. 그것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이 진실을 기억하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진실도 저 별처럼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타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양심의 빚을 갚았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후이. 그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 위에 세워진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 모두의 것이었습니다.